젊은 시절에 우리는 말로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바로 말했고 억울하면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말하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침묵은 무기력의 표식이 아니라 절제의 표현이며 말의 무게를 깊게 만드는 품격의 장치입니다. 정약용은 억울하게 유배를 당했을 때 세상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책을 쓰고 백성을 위한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라는 불멸의 저작이었지요. 하소연 대신 사유를 선택한 그의 침묵은 세월을 넘어 존경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키는 말보다 지키는 마음이 크다는 다산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SNS와 단체 채팅방 속에서 감정과 생각을 실시간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기록으로 남고 때로는 오해로 변해 되돌아옵니다. 젊을 때는 말이 나를 표현했지만 나이가 들면 말이 나를 시험합니다. 평온한 노후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과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파문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말해야 할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절반의 지혜를 얻습니다. 정약용이 그랬듯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실행 과제는 단순합니다. 멈춤의 3초를 실천해 보세요. 화나서 말하고 싶을 때, 억울해서 해명하고 싶을 때, 혹은 인정받고 싶어 말이 앞설 때 숨을 깊이 들이쉬고 3초만 멈추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미학은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 절제의 미덕이 바로 노년의 존경과 평안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자식의 아픔은 곧 부모의 아픔입니다. 아이가 힘들면 부모의 마음은 저릿하게 울리고 실패하면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진 듯 가슴이 내려앉지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지켜주는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세상에 자녀의 실패를 말하는 순간 그 아픔은 위로가 아닌 낙인으로 변합니다. 남들의 동정은 일시적이지만 그 기억은 오래 남아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뜻을 굽히지 말라. 그는 가문이 당한 불운을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학문에 매진하며 고난을 인생의 자양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침묵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자녀의 실패를 숨기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사랑의 방패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SNS에 자녀의 근황을 쉽게 올립니다. 성취든 실패든 모두 기록으로 남죠. 하지만 그 기록은 언젠가 아이의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집 아들 예전에 사업 망했잖아. 그 딸 학교에서 문제 있었대. 이런 말들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속도는 빠르지만 사람의 기억은 느리게 잊혀집니다. 한번 드러난 이야기는 결국 아이의 평판과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서 지켜주는 일입니다. 자녀가 넘어졌을 때 세상에 알리기보다 손을 내밀어 조용히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위로의 말보다 행동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다. 는 말보다 직접 밥 한 끼를 차려주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면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부모의 침묵은 자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며 그것을 세상이 아닌 가족만이 품어줄 때 아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행 과제는 하나입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말로 위로하지 말고 행동으로 지지하십시오.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조용히 도우세요. 감정적으로 힘들어한다면 말보다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사랑은 소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전해집니다. 부모의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세상이 자녀를 판단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녀를 믿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보호이며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노년의 불안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돈에 대한 걱정입니다. 연금은 한정되어 있고 물가는 끝없이 오르며 병원비는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돈의 부족보다 자존감의 손상입니다. 돈이 모자라는 순간보다 더 아픈 것은 이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낙인이지요. 정약용 또한 유배 시절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벼슬을 잃고 재산을 모두 빼앗긴 채 외딴 섬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난을 세상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문에 몰두하며 지식은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라 말했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하소연이 아닌 사유, 절망이 아닌 절제였습니다. 그 침묵의 태도 덕분에 그는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로 기억됩니다. 현대의 경제적 어려움은 다산의 시대와는 형태가 다릅니다. 연금이 부족하고 물가가 급등하고 자녀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어려움을 세상에 드러내면 돌아오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거리감입니다. 이웃은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합니다. 혹시 돈을 빌려달라 할까? 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죠. 결국 위로는커녕 더 큰 고립감만 남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가족 안에서만 다뤄야 합니다. 자녀들과 현실을 솔직히 공유하되 지나친 감정이나 불평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세요. 체면 때문에 숨기지도 자존심 때문에 부풀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어려움을 알 권리가 있고 도움을 드릴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나 친구에게까지 그 사정을 털어놓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불필요한 연민을 불러올 때 인간의 존엄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백성이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을 핑계로 의리를 잃는 것은 죄다 라고 썼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실행과제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지출 일기를 써보세요. 한 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며 어디에서 낭비가 생기고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돈을 다루는 손끝에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절제는 결핍의 표현이 아니라 품격의 선언입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존엄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어납니다. 무릎이 쑤시고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예전 같지 않지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병원과 약에 의지하고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레 건강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대화의 주제가 삶이 아니라 병이 되어버립니다. 건강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나를 지키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관리의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병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고질적인 질환과 싸웠지만 결코 아픔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글을 쓰고 연구를 이어가며 그 시간조차 학문으로 승화시켰지요. 병을 삶의 방해로 보지 않고 성찰의 기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과잉 정보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에는 병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검색 몇 번으로 증상을 단정짓고 주변의 경험담에 흔들리며 불안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지나치면 결국 관계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해지고 늘 아픈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신뢰와 영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아픔을 이야기할수록 세상은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병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과 의사에게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리에서 건강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시야를 좁히고
세상을 병의 언어로만 보게 합니다. 몸의 통증이 내 존재의 전부가 되면 정신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병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말고 내가 병을 다스려야 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한 걸음 물러서면 그 어지러움은 곧 잦아든다.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세요. 병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행 과제, 매일 건강을 위한 감사 한 줄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은 크게 아프지 않았다. 걷는 동안 바람이 기분 좋았다. 식사를 맛있게 마쳤다. 이 단순한 문장들이 몸보다 먼저 마음을 치유합니다. 몸의 병보다 더 깊은 병은 마음의 불평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잃지 마십시오. 그 눈이 바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날의 열정, 노력, 그리고 그때의 영광이 인생에 빛나는 장면처럼 떠오르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기억이 현재의 공허함을 메우는 유일한 자산이 되어버릴 때 생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조언이 아니라 벽으로 느껴집니다. 과거의 자랑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시키지만 동시에 지금의 자신이 멈춰 있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한때 조정의 핵심 관료로서 명성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유배지로 쫓겨나 모든 지위를 잃었을 때 그는 결코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경세유표를 비롯한 그의 대표 저작들은 바로 그 외로운 시절에 쓰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탄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태도가 그를 다시 역사 속의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에게 과거는 발판이었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몰라. 우리 때는 훨씬 열심히 살았지. 이런 말들은 나도 모르게 세대 간의 벽을 세웁니다. 지혜는 나이를 먹으며 쌓이지만 존경은 지금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의 진심을 통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지금도 배우고 있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성공담은 당신의 인생을 증명하는 훈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장을 자꾸 꺼내 보일수록 그 빛은 바래집니다. 오히려 조용히 간직하고 지금의 삶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정약용이 과거의 관직을 잃고도 마음의 관직을 얻었다고 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새로운 정신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실행 과제는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새롭게 배운 작은 깨달음을 한 줄로 기록해 보세요. 그것이 어제의 자랑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조금 더 깊게 만드는 그 한 줄이 당신을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의 순간에서 다시 배우고 다시 피어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이 더 자주 부딪히고 상처도 깊게 남습니다. 자녀 간의 다툼, 며느리나 사위와의 갈등, 상속 문제나 종교의 차이, 이런 문제들은 어느 집안에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른은 그 문제를 세상에 흘리지 않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소문으로 바뀌는 순간 그 상처는 2배가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을 버리면 마음이 화평해진다. 그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탓하지 않았고 가족의 문제를 남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자신과 가족의 품격을 지켜내는 최후의 울타리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작은 갈등도 빠르게 퍼집니다. 단체 채팅방, SNS, 친척 모임에서 나눈 말 한마디가 금세 확대되고 왜곡되어 돌아옵니다. 그 집은 요즘 사이가 안 좋대. 며느리가 성격이 까다롭다더라. 이런 말들이 쌓이면 가족의 이름은 타인의 입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보다 체면의 상처가 더 커집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 양육 방식에 대한
불만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한 번 흘러나간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서운함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간섭의 유혹도 커지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인내가 더 큰 사랑이 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가족의 갈등은 밖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가족 안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침묵의 여백 속에서 풀립니다. 대화로 오해를 바로잡되 감정이 폭발할 때는 말 대신 시간을 두세요. 모든 진실은 시간이 다듬고 침묵이 지켜줍니다. 오늘의 실행 과제. 가족 문제는 대화 70%, 침묵 30%의 원칙으로 풀어보세요. 말해야 할 때는 진심으로 말하되 더 이상의 말이 상처를 낳을 것 같다면 조용히 멈추세요. 그 30%의 침묵이 집안의 체면을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가족의 품격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않는 절제에서 드러납니다. 그 절제가 곧 사랑의 깊이이며 한 가정을 오래도록 지탱하는 힘입니다. 험담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며 순간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끝은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베는 말은 결국 자신의 신뢰를 깎는 칼날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그는 세상의 불의와 인간의 허물을 많이 보았지만 쉽게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판단에는 한쪽 시선의 한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의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입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사람이 더 현명합니다. 험담은 잠시 친밀함을 만드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만 내 얘기도 어딘가에서 하고 있겠지. 이런 불신이 생기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멀어집니다. 오늘날 험담의 무대는 더 커졌습니다. SNS에서 정치 논쟁을 벌이고 세대 간의 비판이 쏟아지며 이웃의 소소한 일까지 비교의 잣대에 오릅니다. 그러나 비판으로 얻은 만족감은 짧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는 길게 남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는 말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낮추고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타인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의 비판은 공허하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 사람의 말만이 힘을 가집니다. 오늘의 실행 과제는 간단합니다. 하루 한 번 칭찬의 말 한마디를 의식적으로 실천하세요. 작은 칭찬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표정이 밝네요. 그 생각 참 멋지네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자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빛을 켜줍니다. 험담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칭찬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말의 칼날 대신 말의 향기를 남기십시오. 그 향기가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존경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성급한 말은 사람을 잃는다. 그는 말보다 생각을, 감정보다 절제를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의 중용, 전용, 사상도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중용이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지혜입니다. 그 중심에는 때를 아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시기와 상황을 모르면 그것은 덕이 아니라 무례가 됩니다. 침묵은 이 균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곧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요히 듣는 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자세는 그 자체로 상대에게 신뢰와 존경을 줍니다. 요즘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쉽게 세상에 내놓습니다. SNS의 짧은 문장 하나, 단체 채팅의 한마디가 순식간에 오해를 낳고 관계를 흔듭니다. 한 번 보낸 메시지는 지울 수 없고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말의 절제는 곧 품격의 상징이 됩니다.
가족 단체방에서도, 친구 모임에서도 먼저 말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들어주는 사람이 결국 중심이 됩니다. 정약용의 삶은 그 침묵의 철학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억울한 유배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상을 길러냈습니다. 그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준비였고 그 준비가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로 피어났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신의 소리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실행 과제는 간단하지만 도전적입니다. 24시간 침묵 실험을 해보세요. 하루 동안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말 대신 눈빛과 행동으로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하루는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말보다 큰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무언의 공기 속에서 피어나는 품격입니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진정한 존경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까워지기 위해 더 많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말의 양이 아니라 신뢰의 깊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속에 여백을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마음이 숨을 쉬고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정약용의 가족 편지를 보면 그는 늘 절제된 표현으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직설적인 명령이나 잔소리 대신 짧고 고요한 문장 속에 깊은 마음을 담았지요. 몸을 잘 돌보아라. 가족 간에 화목하라. 단 한 줄의 글 속에서도 따뜻함과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 침묵 안에는 가족을 향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보다 깊은 공감의 언어, 진정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는 점점 피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좋아요와 짧은 댓글이 마음의 교류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쉽게 연결되고 또 쉽게 끊어집니다. 말이 많아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친밀함이 아닙니다. 진심은 말보다 느리고 조용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나는 너를 믿는다는 가장 큰 표현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말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오해가 커집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마음을 느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를 묻기보다 그때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공감하는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 순간 말보다 더 큰 이해가 피어납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에 도리는 화목에 있다고 했습니다. 화목은 말이 많을 때가 아니라 서로의 침묵을 이해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조용할 때 상대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사랑의 완성형입니다. 오늘의 실행 과제는 작지만 깊습니다. 하루 한 명에게 말 없는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짧은 안부 메시지, 작은 과일 한 봉지, 따뜻한 눈인사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 행위 속에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가 담깁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 고요한 공감의 힘이 당신의 관계를 더 깊고 오래 이어줄 것입니다. 삶이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끊임없이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성장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인생의 진짜 지혜는 하지 않는 것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말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릴 땐 한 걸음 물러서 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통찰한 철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앞설 때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며 그 결과로 후회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침묵과 여백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뉴스, 단체 채팅, 영상. 우리의 일상은 정보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의식적으로 여백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로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숨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호흡하고 저녁에는 짧은 산책을 하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꽃을 돌보고 차를 끓이며 음악을 들을 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 단절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며 오히려 더 깊은 사유를 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글을 쓰고 생각을 가다듬으며 세상에 남을 지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서 그와 같은 여백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실행 과제는 단순합니다. 매일 10분, 말 없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 10분 동안은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존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마음은 차츰 정리되고 당신의 하루는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깊어지고 비워진 공간에는 평화가 자리합니다. 그 여백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이 숨쉬는 자리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까 고민합니다. 집, 재산, 유산 혹은 이름.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품격이라는 사실을. 돈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품격은 대를 이어 자손의 마음에 남습니다. 정약용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지 말라. 기회는 그곳에 있다. 감상적 유언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꿰뚫은 실용적 조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평생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온 한지식인의 통찰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재물을 남기지 않았지만 대신 생각하는 법, 품격 있게 사는 법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도 같은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의 본보기를 남기고 있는가?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태도를 본받습니다. 침착한 어른의 모습, 감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제, 그리고 조용히 남을 돕는 손길, 이것이야말로 세대를 이어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고 소란스럽습니다. 성과와 비교가 일상이 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의 기술이 아니라 품격 있게 사는 자세입니다. 손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선물은 화려한 유산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단정하고 따뜻한 분이셨다. 이 한마디 기억입니다. 정약용의 삶처럼 침묵 속에서 보여주는 절제의 자세는 자녀들에게 말보다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가 늘 흥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오늘의 실행 과제는 단순합니다. 침묵의 교육을 실천하세요. 가르치려 하기보다 보여주십시오. 말로 훈계하지 말고 행동으로 품격을 전하십시오. 식탁 위의 예의, 대화 속의 절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 그 모든 순간이 자녀와 손자에게 남는 평화의 유산이 됩니다. 재산은 세대를 건너며 줄어들지만 품격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언제나 조용한 태도와 절제된 말 속에서 피어납니다.